먼저 제 소개부터 드리면은 저는 감정평가사 30기로 합격을 했고요. 서강대 경영학과 들어가서 이제 졸업하고 삼성 엔지니어링 회사에 들어가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4년 정도 근무를 하면서 직장 생활이 저랑 안 맞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부동산에 마침 관심이 많이 생겨가지고 나는 감정평가사가 돼야겠다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퇴사를 이맘때쯤에 했어요. 3월 말쯤에 했으니까 퇴사를 하고 공부를 시작을 해가지고 다음에 이제 6월 달에 붙게 된 거죠. 그래서 총 공부 기간은 1년 3개월이었는데 제가 이제 퇴사를 할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도 그렇겠지만 뭐 휴직하신 분들도 있고 퇴사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점점 진짜 막막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2년만 공부하면 돼, 5년만 공부하면 넌 무조건 합격해, 이런 게 없는 상태에서 다 시작을 하게 되잖아요. 저도 그런 식으로 그런 마음으로 언제 내가 합격할 수 있을까 불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에 내가 언제 합격을 할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짧은 시간 안에 투입을 해서 합격을 할 수 있는지는 본인이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마음은 당연한 거고 이제 공부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있다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진입 마인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공부 시간은 저는 짧게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5년 동안 공부해서 붙고 싶어요, 이런 거는 저는 제 성향에도 안 맞고 이런 전문직 고시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는 옳지 않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달리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 감정평가사 2차 시험이 뭔가 마라톤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저는 10km 달리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라톤처럼 이렇게 뭐 정말 길고 끝이 안 보이는 그런 달리기보다는 딱 1시간 동안만 집중해가지고 나는 이 달리기를 빨리 끝내겠다, 이런 마인드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공부가 즐거우면 안 돼요. 저도 1년 3개월 공부를 좋아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빨리 끝내고 지긋지긋했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많이 한 거거든요, 압축해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되나 궁금하실 텐데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답안지인데요. 시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전문직 공부를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몇 시간 동안 공부를 해야 되나 정말 궁금해서가지고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디폴트 값으로 아침 8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전업 기준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 점심, 저녁 1시간씩 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루에 최소한 10시간 정도, 최소 10시간이고요. 최대는 한 12시간, 13시간까지 했고 이제 지금이죠. 딱 3개월 남은 그 기간에는 거의 한 14시간, 15시간씩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잠자는 시간이랑 밥 먹는 시간 빼고 다 공부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업 기준으로. 주말에는 이틀 중에 토일 중에 하루 정도 쉬고요. 토요일은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전업 수험생들은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일에 공부를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도 최소 4시간은 공부하셔야 됩니다, 평일에. 월화수목금 평일 4시간 공부하시고 토요일, 일요일은 오히려 더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 8시간씩 확보를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비교해도 이제 전업이랑 비교했을 때 공부 시간이 반밖에 안 됩니다. 직장 병행하시는 분들 정말 긴장해야 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해가지고 공부를 하셔야겠죠. 일단 절대적인 공부량이 직장 병행에서 부족하다라는 점 인식을 하시고요. 그런 말이 있죠. 1등인 학생이 독서실에 제일 오래 있다. 독서실에 오래 있어서 1등을 한 건지 아니면 1등이어서 독서실에 오래 있는 건지 둘 다 맞는 말이겠지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일수록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답안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공부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두 번째는 답안지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2차 시험 공부를 하시면 이런 답안지를 작성을 하시게 돼요. 이런 답안지가 이제 여기 사진에 나와 있다시피 한 1cm 정도 되는 두께로 이제 파는데 한 권에 2,500원이에요. 이 답안지를 제가 몇 개를 썼나 1년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세봤더니 여러분 한 몇 권 정도 썼을 것 같으세요? 이 권수를. 그냥 감이 안 오시죠? 네? 10권이요? 20권? 오, 네. 아니에요. 아니고 총 세봤는데 50권을 제가 썼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지금 50권을 사놓을 필요는 없지만 저는 좀 글을 많이 쓰는 편이었어요. 20권이면 보통 한 평균 썼을 것 같은데 보통 수험생들이 저는 좀 글을 많이 쓰는 편이어서 한 50권 정도 썼다. 정말 많은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정말 많이 쓰고 50권 정도를 써야 그래도 저는 1년 동안 공부했는데 50
건이었으니까 여러분들의 공부량을 한번 어느 정도가 되는지 생각을 해보시고 이 답안지에는 이런 숙제로 제출하는 건 다 제외한 겁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혼자 공부하는 양으로만 50건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 법의 비중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실무 법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실무는 제일 중요한 과목입니다. 감정평가사가 되기 위해서. 이론 법규는 뭐 못하더라도 실무는 잘하셔야 돼요. 왜냐면은 이제 평생 계산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의뢰인이 나한테 이거 얼마예요? 이 부동산 얼마예요? 물어봤을 때 계산기 두드려가지고 이거 50억입니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자격사기 때문에 이런 법규는 솔직히 합격하고 까먹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하지만 이런 실무 과목은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험생활 중에서도 지금 이제 2차를 막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거의 한 70% 비중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정말 많죠? 적게는 60%, 나머지 20을 이론 법규에 투입을 하셔야 됩니다. 동차생이랑 2년차랑 조금 다르겠지만 한 7월 달까지는 그래도 이 비중을 계속 가져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하루에 10시간 공부를 한다 하면은 6시간에서 7시간은 실무를 해야 되는구나. 정말 비중이 크죠? 그렇게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법규 과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법규는 암기 과목입니다, 여러분. 법규는 암기 과목이라서 이제 암기만 하면은 점수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나오는 과목이에요. 첨삭하기도 되게 쉽고 너 이거 썼어? 안 썼어? 그러면은 점수가 없고 딱 정답이 있는 과목이고 공부기간이 짧은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점수를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과목이 법규입니다. 암기만 하면 돼요. 근데 동차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경우도 그랬지만 1년 3개월 동안 공부하면서 법규를 다 암기를 못하고 들어갔어요. 왜냐? 양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뭐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시험 직전까지도 막 안 외워지는 거를 보다가 딱 시험을 봤는데 안 외운 게 나오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법규를 암기 과목이지만 만만하게 볼 건 아니고 그냥 법을 다 외운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양이 정말 많다. 반면에 이제 이론 과목을 설명을 드리면은 이론은 처음에는 이제 쉬워요. 여러분들이 암기할 게 별로 없고요. 실무 처음 이제 용어들이 나오니까 어렵고 법규 무슨 용어인가 하는데 이론은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법한 그냥 일상적인 얘기들을 이론 과목에서 배우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좀 이론을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오히려 그런 개념이 좀 추상적이어서 어렵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이론을 처음 접하실 때는 쉬워하십니다. 근데 점점 갈수록 이제 이론도 암기할 부분이 생기게 되고 법규에 비해서는 적지만 한 3분의 2, 2분의 1 정도의 암기 양이긴 하지만 그래도 암기할 게 법규에 비해서는 적지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 가서는 또 어려워하는 과목이고 이런 과목의 특성상 범위가 딱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규는 토지보상법 외우면 되는데 이론은 예를 들어 최근에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 갑자기 시험 문제 나오기도 하고요. 내가 평소에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스터디에서 한 번도 못 봤던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니까 그때 돼서 이제 이론 과목을 생각보다 어려운데 이거 왜 안 배웠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과목이 이론 과목입니다. 범위가 너무 넓다. 무슨 문제가 나올지 모르는 과목이 이론이지만 그래도 나만의 언어를 가지고 이제 글을 써내야 하는 과목이 이론입니다. 세 번째로 이제 2차 시험은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논술형 시험이에요. 이런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제 논술형이라고 하면은 객관식 시험이 아니죠. 1차 과목이랑 완전 성격이 다르고 또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고 해서 주관식 시험도 아닙니다. 주관식 시험이라고 하면은 한 문장으로 대답하고 한 3문장으로 대답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16페이지를 글을 작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답안지를 쓰기 시작을 하면은 그런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 일기도 안 써봤는데 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어떻게 이 16페이지를 1시간 40분 안에 작성을 해야 되냐. 처음에 글 쓰게 되면은 이거 작성하는데 한 10시간 정도 걸리실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 시험에서는 100분 안에 이 16페이지를 다 작성을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잘 쓰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문과가 유리하고 글을 더 많이 써본 사람이 유리한 건 있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글을 오래 쓰고 잘 쓰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좀 안 좋은 습관이 있어가지고 그걸 또 고치는데 또 시간이 많이 들거든요. 오히려 내가 이과라거나 아니면 글을 안 써봤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흰 도화지 상태에서 처음부터 글 쓰는 방법을 배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이제 막 숙제 제출하면서 평가사님 저 너무 못 쓴 것 같아요. 진짜 초딩이 쓴 것보다 더 못 썼어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정작 첨삭을 해보면은 그래도 잘 쓰시고 이렇게 업그레이드해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이제 제가 계속 피드백 해드리니까 더 좋은 답안지로 이제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이론 시험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총론이랑 강론으로 나눠져 있어요. 총론이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부동산에 대한 그냥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정말 추상적이고 부동산 시장, 뭐 시장 가본 적 없죠?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가격, 부동산의 기능, 뭐 감정평가사의 필요성 이런 추상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배우는 부분이 감정평가 총론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문제가 총론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서울의 아파트가 왜 제주도의 아파트 가격보다 비쌀까? 이런 문제를 딱 받았을 때 대답을 해야 되는 게 이론 과목입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다 그런 똑같은 질문을 해봤을 때 다 답이 다를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뭐 대답을 못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뭐 학군 때문이다, 어떤 분은 뭐 인구 때문이다. 다 대답하는 내용이 다를 텐데, 물론 각자 본인만의 논리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논리가 맞는지를 이제 첨삭자한테 계속 확인을 해보면서, 평가사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썼는데 왜 틀린 거예요? 라고 하면은 그걸 지적해 줄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논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제 의뢰인이 어떤 질문을 나한테 했을 때 내가 대답을 해줄 수 있는지 그런 능력을 보는 게 총론에서의 이론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동차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총론을 조금 쉬워하세요. 왜냐면은 암기가 거의 없고요. 좀 이해 위주로 공부하면 되는 부분이 총론 과목입니다. 근데 반면에 강론 부분은 거의 100% 암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비중은 뭐 총론, 강론 비슷하긴 한데 강론이 암기할 게 좀 많습니다. 그리고 좀 생소한 단어들이죠. 여기 나와 있다시피 공시지가 기준법, 거래사례 비교법, 처음 보는 단어들이죠. 자동차 평가 어떻게 하는지, 기업가치 평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강론적인 암기를 위주로 한 부분이 총론이고요. 동차생 같은 경우에는 총론이 쉽지만 이제 단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기가 많아지고 시간이 많다 보니까 두루두루 잘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이론 시험 출제 경향을 보면은 그래도 이제 최근 5년간에는 총론 부분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동차생들한테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왜냐면 총론 부분은 내용이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말은 할 수 있거든요. 그 논리가 뭐 정확한지 아닌지는 더 봐야겠지만 그래도 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총론이기 때문에 동차생들에게는 최근에 그래도 총론 부분이 많이 나와서 유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볼게요. 이론 시험 범위, 어정미 평가사님이 자세하게 얘기해 주셨지만 최근 이제 2023년 이론 기출 3, 4번 문제 보시면은 일단 이론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무 법규에 비해서는 문제 양 자체가 확실히 적어요. 그냥 2페이지 정도로 문제가 나옵니다. 실무 막 16페이지, 법규 막 5페이지 문제 나오는데 이론은 그냥 한눈에 이런 문제가 나왔구나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가 짧다는 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데 나쁘다는 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론은 이 문제가 짧기 때문에 문제에서 주는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하나의 문장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다양한 답을 작성할 수 있고요. 출제자는 이런 의도로 낸 게 아닌데 그럼 내가 오해를 해가지고 다른 방향으로 답안을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론 과목을 배울 때에는 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생각을 해봐야 되겠고 이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더라도 내가 최대한 보수적으로 많은 점수를 득점하기 위해서 어떠한 포인트를 써야 되는지 그런 능력들을 이론 과목에서 배워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잘 쓰고 첨삭자를 잘 이해시킬 수 있는지를 보는 과목이 이론 과목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문제 보시면은 문제 3번 담보평가와 관련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물음 1번 담보평가를 수행함에 있어서 감정평가의 기능과 관련해서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단 3개를 제시하시오. 용어를 보면 정말 추상적이죠. 공정성, 독립성, 일상생활에서 쓰지 않는 용어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과목에서는 이런 단어들이 중요하고 이런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런 과목에서는 이런 단어들을 보고 말로 할 수 있으면 그거를 글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그래서 공정성이 뭔지, 독립성이 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 게 이론 과목이고요. 이제 이 말을 내가 누구한테 설명을 해줄 수 있으면은 답안지에 작성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다음 넘어가면은 이제 진입시기별 공부 스케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어제 1차를 보고 오지 않으신 2년차 유예분들도 계실 텐데요. 요즘에는 또 2년차 유예분들이 작년에 1차를 합격했지만 올해 또 1차를 보는 그런 수험생들도 최근에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2차를 조금 보수적으로 공부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2차 시험 전까지 보면은 이제 작년에 1차를 합격하신 분 기준으로 한 100일 정도가 남았습니다. 3개월 남았는데, 이 분을 이제 어떤 그 분의 유형을 2가지로 나눠보면 첫 번째로는 실무를 잘 하시는 2년차와 실무를 잘 못하시는 2년차 유예로 나눠서 설명을 해볼게요. 지금 실무를 잘 하시는
2년 차라고 하면은 실무를 잘한다. 100점짜리를 풀었을 때 그래도 115분 안에는 들어온다. 그 기준으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요. 내가 115분 안에 푼다. 실무를 좀 잘한다 하시면은 지금 기준으로는 실무를 한 10 정도 공부하시고요. 지금 이론 법규를 나머지 45, 45 요 비중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차생 기준으로 한번 비중도 생각을 해보시고요. 또 만약에 실무를 못한다. 내가 100점짜리 풀었는데 120분, 150분 나온다. 그러면은 동차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2년차 가능성은 힘들다고 봐야겠죠. 여러분들도 이제 동차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생각을 해볼 게 실무 점수는 빠른 시간 안에 오르지가 않습니다. 정말 계단식 차근차근히 오르는 과목이 실무인데 반면에 이론 법규는 조금 암기 성격이 있다 보니까 빠른 시간 안에 극단적으로 3개월 안에 이론 법규 점수를 40점 이상으로 올리는 거는 가능해요. 하지만 3개월 안에 실무를 갑자기 올리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갑자기 막 계산기를 빨리 치고 그런 게 불가능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 기억하셔가지고 이제 실무 법규 이론 비중을 가져가시고요. 생동차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 진입 시기가 중요합니다. 근데 저의 경우를 먼저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이제 경영학과와 경제학과를 복수 전공했기 때문에 1차 과목을 최대한 이제 보수적으로 가져가자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12월 중순에 시작을 해가지고 3월 달까지 그 3개월 기간만 저는 1차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제가 뭐 회계 경제 전공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회계 전공 공부를 하나도 안 한 거다 라는 건 절대 아니고요. 저도 1차 공부 한 달 하고 이제 모의고사 봤을 때 평균 40점 나왔습니다. 근데 그 3개월 동안에 2차는 내려놓고 1차를 엄청 집중을 해가지고 3개월 만에 이제 평균 80점으로 끌어올린 케이스인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전공이 뭐 부동산 중개사 자격증을 따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내가 대학교에서 뭐 경제 회계 이런 것들을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이제 내가 언제 1차를 진입을 해야 되냐라는 걸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당장은 생각하기가 어렵고요. 일단 이제 개강을 했으니까 실입업 공부를 해보시면서 내가 좀 실무를 잘 푸는 것 같다. 실무가 재밌고 뭔가 시간 안에 내가 20분짜리를 풀었을 때 한 25분 정도에 들어오는 것 같다. 실무 감각이 있네 라는 생각이 본인이 드실 거예요. 그게 한 5, 6월 달에 들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5, 6월 달에 생각을 해봤을 때 실무를 잘한다 라고 하면은 나 1차 비중을 조금 가져가야겠다. 왜냐면 나 동차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실무를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요. 내가 만약에 5, 6월 달 됐는데 실무 뭔 말인지 모르겠고 기본 강의 다시 들어야겠다. 그런 수준에서는 오히려 이제 1차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가져가셔가지고 한 9월 달 정도부터 회계 경제 오히려 2차를 포기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건 1차를 합격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런 전공 과목이라던가 내 실무 실력 아직은 모르잖아요. 내가 실무를 얼마나 잘하는지 좋아하는지 모르니까 그런 걸 판단하셔가지고 이제 1차 진입 시기를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실무를 매우 잘했기 때문에 그냥 12월에 3개월만 바짝 해서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평균 60점 넘겠지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강의 스케줄인데요. 이제 4월 10일부터 첫 번째 강의가 올라오는데 미리 한 4개 정도 강의가 올라오긴 했어요. 강의 보시면 총론 11강 이제 5월 중순에 끝나고 강론 12강이 딱 이제 2차 시험 보기 전주에 끝납니다. 그 말인즉슨 이 3개월 동안에 여러분들이 총론, 강론 기본 강의만 듣고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돼요. 3개월간 이론 공부해가지고 내가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을까? 솔직히 다른 강사님들 기본 강의 들어서는 답안지를 못 쓰는데요. 제 강의 들어서는 3개월 공부하고 최소 이제 제 목표가 3개월간 공부해가지고 답안지 100점짜리 16페이지 쓰고 오자라는 거를 목표로 이제 총론, 강론 강의를 진행을 하기 때문에 빨리 답안지를 작성할 수 있는 측면에 있어서는 제가 강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2차 보고 나서는 목차 잡기 강의 있고 문제풀이 강의 있고 기출분석 강의 있고 부동산 이슈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9월 달부터 12월까지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강의가 진행이 되지 않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1차를 하시거나 아니면 또 실무에 조금 더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비중을 이렇게 줄였습니다. 강의가 뭐 한 강 이렇게 있긴 하지만 한 강의 3개의 강의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실무 이론 법규 하면 일주일에 강의만 듣고 숙제만 하기에도 바쁜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2개 강의 올라온다고 해서 공부가 적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가 없고요. 이제 실무 법규 하다 보면 이론 숙제도 막 제출 못하기 마련이고 여러분들이 전업으로 공부해도 따라오기 바쁜 스케줄이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의 특징이 이제 목표를 당장 3개월간 시험장에서 16페이지 쓰기라는 걸 목표로 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첨삭이죠. 여러분들이 이론을 답안지를 써가지고 남한테 보여줘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무섭고 두렵고 내가 초딩같이 썼겠지만
그런 퇴고 과정을 많이 거쳐야 됩니다. 요 첨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서울법원에서 채점팀장을 할 때 첨삭을 했던 경우인데요. 그때는 이제 뭐 약간 책임감도 없고 점수 써주기에 바쁘고 이렇게 바빴었는데, 제가 이제 랜드힐에서 강의를 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첨삭을 하고 있다. 여러분들이 제가 이제 글을 직접 이렇게 써드리면서 이런 거는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건 잘 쓰셨다, 이런 거를 계속 첨삭을 해드리니까, 또 제 강의의 장점이 제가 직접 모든 첨삭 부수를 첨삭을 한다는 거니까, 저한테 뭐 개인톡이나 아니면 답안지 상담을 개인톡으로 많이 주시는데, 제가 또 이제 성격이 급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준 질문 같은 경우에는 하루를 넘기는 부분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문 날 때마다 뭐 이렇게 쓰면 좋은가요? 뭐 아니면 이거는 뭐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드린다는 게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차라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목차 위주. 그러니까 이제 내일이 시험 날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뭐 기본서를 읽고 글을 읽고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시험장 직전 1시간에는 이제 이런 앞글자만 딴 글자를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목차를 잡아가지고 내용을 작성하는 그런 게 이론 과목입니다. 지금 이제 기본서를 많이 읽어놓으시고 암기할 부분만 딱 암기해가지고 시험장에 들어가자, 효율적으로 공부하자라는 게 제 강의의 특징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무리 아는 것이 많아도 쓰지 못하면 합격할 수 없습니다. 총론 첫 번째 강의부터 이제 제가 숙제를 내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10점짜리 숙제 10분 안에 작성을 해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2시간 걸립니다. 근데 그런 과정을 빨리빨리 거쳐야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거를 외워야 답안지를 쓸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빨리 이제 답안지를 써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요. 이제 끝나고 상담이 있는데, 상담 시간에 여러분들이 상황, 뭐 여러분들의 전공, 질문사항 이렇게 정리하셔가지고 상담해 주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상담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주시느라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